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트럼프 시대 어떻게 될지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승원 시사평론가 모시고요. 끝내주는 세계에서 이제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트럼프가 앞으로 어떻게 미국을 이끌고 가고 우리는 또 어떻게 맞아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네. 공화당 전당대회가 이제 트럼프 대관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진행 중이고 조금 전에 속보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른쪽에 그 부상당한 그곳에 귀에 붕대를 감고 무대에 등장했다, 이게 속보로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전당대회라는 게 이제 위스콘신에서 15일부터 현지 시간 15일부터 18일까지,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어쨌든 공화당 후보로서 선출이 됐고 지금 한 3일 정도, 15일부터 18일이니까 4일이군요.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이미 전대 열리기 전부터 언론에서는 이번엔 대관식이 될 것이다라고 그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대관식은 네. 대통령은 되는 거다. 뭐 사실상 그런 거죠. 어쨌든 공화당 내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왕이고, 그리고 앞으로 대선 뭐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상당히 뭐 근접해 있다, 이런 류의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어쨌든 굉장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죠. 주목된다기보다 그런 거죠. 어쨌든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안 좋은 의미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뭐 한 일주일, 열흘이 아니라 며칠 상간으로 이제 이런 빅 이벤트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 자체, 그리고 여기서 트럼프가 과연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이죠. 네. 그 위스콘신주의 밀워키에서 전당대회를 하던데 네네.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위스콘신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에 이 트럼프가 바이든을 가까스로 이긴 경합주 중에 하나입니다. 경합주가 보통 이제 6개에서 7개 정도 얘기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뭐 조지아, 네바다, 애리조나, 이렇게 6개고 노스코리아는 가끔 끼었다가 말았다가 하거든요. 근데 보통 6개 경합주를 해서 많이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하죠. 왜냐면 사실상 거기서 결정되는 거니까. 근데 거기 그 선거인단 수를 이제 세봤더니 어저께 77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절반 정도만 이겨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장 많은 그 선거인단을 가진 거는 그 6개 중에 펜실베니아인데, 펜실베니아가 19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거랑 뭐 미시간 15석, 그리고 위스콘신은 한 10석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 가져가도 이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바이든이 가져가든 누구를 가져가든. 그러니까 이 경합주에서 전당대회 10석이라는 게 그 주가 갖고 있는 주가 이제 한 선거인단 150 100석, 그 선거인단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투표하는 선거인단. 네네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가져가는 그 주를 이기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270 몇 석이죠? 274석인가 그래서 하여튼 274석 넘으면 되죠. 넘으면은 대통령이 되는 건데, 거기에 이제 펜실베니아가 19석, 그리고 뭐 위스콘신이 뭐 10석,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뭐 조지아가, 그 네바다 같은 경우는 6개밖에 안 되니까 좀 작은 주긴 한데, 어쨌든 이번에 전대가 위스콘신에서 열리고, 어쨌든 트럼프가 지난 4년 전에 가까스로 이겼던 지역이기도 하고, 또 이번에 부상당해서 붕대를 감고 나온 이 투혼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이렇게 중첩된 그런 시기이자 장소인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또 그 트럼프가 이렇게 대통령이 지난번에 당선되고 이번에 후보까지 된 데는 러스트벨트라는 지역이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 그렇죠. 공장지대인데, 그렇죠. 이제 뭐 중국 때문에라고 주장을 이쪽에서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들이 망하는 바람에 거기 있는 주민들이 너무 어려워져서 그분들이 이제 옛날에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공화당으로 뭐 특히 트럼프한테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런 네네. 지역 중에 하나인 거죠. 거기도. 그렇죠. 밀워키도. 네. 그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이쪽이 러스트벨트라고 불리는 그런 곳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인, 노동자, 남성, 뭐 저학력자, 뭐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민주당 지지였다가 이제 나중에 트럼프로 돌아서고, 그들이 지금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유권자들인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그 사건이 났던, 그러니까 트럼프 암살 시도가 있었던 그 펜실베니아 주도 역시 또 우연찮게 그 6개 경합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흥미로운 건 그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가 16년에는 트럼프한테 표를 주고, 지난 4년 전에 2020년에는 바이든한테 표를 줬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 말 그대로 진짜 경합주죠. 그래서 정말 간당간당합니다, 양쪽에서. 그리고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제 위스콘신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조금씩,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뭐 2%포인트, 3%포인트 트럼프가 좀 앞서가긴 했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여론조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커다란 의미는 없겠지만, 어쨌든 누가 될지 정말 알 수 없는 곳에서
사건이 났고 며칠 뒤에 거기서 이제 공화당의 전당대회가 열리고 뭐 이런 지금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드라마틱하죠. 아무래도 그 장소에서 총격을 받았으니까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하면서 지지 안 하던 분들도 동정표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 거죠, 네. 지금.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에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제 이번에 총격 사건이 있었던 그곳이 버틀러 카운티 이쪽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버틀러 카운티의 그 주변 지역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공화당 쪽으로 기울여져 왔다. 그래서 그곳에서 표를 늘릴 수 있는지가 펜실베니아 전체 판도에 상당한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쨌든 우리는 좀 냉정하게 어쨌든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누구한테 유리할까 정치적으로 계산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 입장에서도 거기서 사건이 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공화당으로 기울고 있던 그 지역의 민심이 이번엔 또 트럼프로 가지 않을까. 펜실베니아 지역은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성조기 아래서 피 흘리면서 주먹 지켜대는 그 사진 때문에 저 그거 그래픽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리고 하늘도 너무 파래요 또. 그 파란 하늘과 그 결연한 트럼프의 어떤 표정과 핏자국과 성조기 이 모든 것들이 저렇게 연출을 하라고 해도 참 힘들 텐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완벽하니까 음모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누가 조작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그 사건이 그 시기에 몇 초간 이제 발생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그 동영상을 돌려봤어요. 도대체 어떤 총소리가 나서 뭐 어떻게 움직였는지. 왜냐면은 저 장면이 왜 나왔는지가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신발 신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경호원들이 끌고 내려가려고 하잖아요. 안전한 곳으로. 그런데 잠깐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주먹을 불끈 쥐고 여기 보통 이제 사람들이 뭐 이게 흐르면 본능적으로 닿게 마련이잖아요. 손이 올라가기 마련인데 그런 것도 없이 계속 파이트 하면서 사람들한테 난 멀쩡하다라는 어떤 신호를 줬는데 저는 누군가가 이제 트럼프의 저 상황에서 참 용감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떤 용감함 물론 있겠죠. 총소리 속에서도 피 흘림을 당하면서도 저런 포즈. 근데 저는 정말 그 뼛속 가득한 쇼맨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상황에서도 아주 본능적으로 이제 쇼맨십이 발휘가 된 거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표정과 말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영리하게 그 순간을 포착한 것이 아닌가 정치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무섭더라고요. 진짜 본능적이에요. 네. 20년 전 텔레비전에서 보던 것부터 생각이 나요. 어프렌티스라고 그때 네네네. 뭐 누가 와가지고 사업 이런 거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하면은 딱 듣다가 판정해주는 그 심판자였거든요. 네네. You are fired. 그런데 그 표정이 너무 이렇게 상처를 주는 표정인 거야. 무시무시하고 무시무시하고. 진지하죠. 정말 쇼맨십은 강한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약간 기조가 변한 것 같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통합을 좀 얘기하고 이런 방향으로 연설문 새로 썼다는 얘기도 있고. 네, 연설문을 새로 썼다는 얘기도 있었고 이제 니키 헤일리 마지막까지 경선에서 맞붙었던 니키 헤일리를 전당대회 연설자 명단에서 제외시켰어요. 그런데 이 사건 직후에 니키 헤일리를 두 번째 날 그 연설자 스피커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그 얘기는 통합을 강조한다는 거겠죠. 경쟁자를 품었다? 네. 지금 우리로 따지면 뭐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가 돼가지고 원희룡 장관을 어떤 행사에 초청했다. 뭐 이런 거의 뭐 의미. 그 정도죠. 왜냐면은 트럼프가 뭐 막말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니키 헤일리 끝까지 이제 자신을 추격하니까 뭐 세대가리 뭐 이렇게 막말까지 하면서 직접적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거의 인신 인격 모독이죠. 그래 놓고 또 어떤 전당대회라는 어떻게 보면 화합의 어떤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옹졸하게 니키 헤일리를 명단에서 제외시켰어요. 굉장히 트럼프답죠. 뒤끝이 있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암살 시도가 있었던 이후에는 그 연설문에 어떤 기조도 바뀌고 그리고 니키 헤일리를 두 번째 날 집어넣고 그리고 언론을 향해서도 통합을 강조하고 적들과 싸워야 되고 적들의 어떤 저런 움직임들이 우리의 일정을 가로막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좀 어른스러운 발언들을 지금 하기 시작했어요. 한 2, 3일 사이. 그래서 역시 큰 사건은 사건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네. 좀 바뀌었을까? 아니요. 어떤 교훈을 얻지? 저는 전혀 안 바뀌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근데 물론 그런 건 있겠죠. 정말 죽다 살아난 거잖아요. 너무나 위험했던 상황이죠. 그 저격범의 그 위치나 이런 것들. 그리고 고개를 살짝 돌리지 않았으면 정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는. 그래서 왜 인생에서 정말 큰일 한번 겪으면 사람이 좀 각성하기도 하고 많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트럼프는 좀 바뀌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게 정말 제 내피셜이 아주 주관적인 판단인데, 트럼프는 오히려 더 강경하게, 왜냐면 이런 상황에서도 살아남았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자 했던 것을 더 강력하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런 생각을 해봤죠. 물론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겪고 나니까 사람이 갑자기 막 통합의 어떤 질서를 갑자기 옹호하고 막 사람들을 품고 뭔가 온화해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만, 그 사건 나자마자 주먹을 휘두르는 그 트럼프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바뀌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는 주목한 게 부통령 후보를 끝까지 러닝메이트 지명을 안 하다가 지금 네. 전당대 시작할 때쯤 돼가지고 네. 되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제이디 벤스라고. 제이디 근데 벤스. 이게 어쨌든 이건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네.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레토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여줄 수 있는 것도 같아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궁금해졌어요. 일단 오하이오의 이제 상원의원이죠. 제이디 벤스 의원인데요. 84년생 39살이라고 합니다. 39살이어서 만약에 부통령이 된다면 지난 1952년 이후에 처음으로 가장 역대급 젊은 부통령 탄생을 기록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출신이 그 러스트벨트 지역에 있는 그 오하이오 그쪽에서 또 태어났어요. 그리고 백인 남성의 어떤 그런 정서를 담은 책도 발간하고 그 영화까지 되면서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해병대 군복무 하느라고 이라크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예일대 법대를 나와서 벤처 사업가로 승승장구한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메리칸 드림의 어떤 굿 이그젠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번에 뽑았다라는 거는 경합주 그 지역의 어떤 정서도 대변하고, 본인도 이제 78세라서 그 나이 들에 대해서 뭐 바이든을 공격하긴 했지만 본인도 나이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9세라는 정말 그 장남 장남 그 주니어보다 훨씬 더 어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들뻘의 벤스 의원을 부통령으로 지명하면서 나이에 대한 거, 뭐 젊음에 대한 거, 그리고 또 뭐 출신. 트럼프는 그 금수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벤스는 네. 전형적인 흑수저. 그런데 입지전적으로 성장해서 스스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상원 의원까지 된 인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비되는 그런 이미지와 배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리한 선택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벤스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정치로 획 돌변해서 지금은 거의 100% 정책이나 뭐 모든 이념 면에서 거의 싱크로율이 100%에 이른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것도 참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싶긴 한데 어쨌든 뭐 정치적으로 개선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번에 벤스 의원을 지명한 것도 나름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영리한 선택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이디 벤스의 책을 혹시 읽으셨어요? 5, 6년 전에 읽었어요. 힐빌리의 노래라는 네, 책이잖아요. 네, 지금 네. 넷플릭스에 그 영화로도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 보면 그 책 정말 좋은 책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평가는 좋더라고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은 이 사람은 백인이에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우리가 미국의 백인 남성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죠. 엘리트고 기득권자고, 기득권자고 뭐 약간, 부자일 것 같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영어도 잘하고.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봐온 자기 동네 오하이오주의 그 백인들은 아저씨 아줌마들 부모님들 다 봐도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은 그냥 오하이오 사람이지 뉴욕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인종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오히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을 때 오바마가 백인처럼 보였다. 오바마는 어떻게 저런 영어를 쓰지? 저건 표준어인데? 우리 동네에서 안 쓰는 영어야. 우린 사투리만 쓰는데? 이런 느낌을 받았고, 거기에 더해서 그게 사실 이제 러스트벨트 문제잖아요. 거기서 공장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려워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미국 백인이라는 이미지가 어울리지 않게 살게 된 것인데, 그러면서 이 사회를 바꿔야 되겠다는 마음이 이제 싹 트는 거죠. 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격차하고 불평등 문제를 아주 효과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결론은 트럼프로 갔네요. 그때 정치 시작하기 전인데, 그 책 쓸 때는. 네.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사실 그 책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를 사람들이 왜 지지하는지를 알려면 그 책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 일종의 교과서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문학적으로도 그렇고, 뭐, 어쨌든 학력, 뭐, 백그라운드도 그렇고, 모든 게 참, 어쨌든 이력상으로는 대단한 사람 같긴 해요. 그 벤스 부통령 후보자가. 그래서 트럼프와
이제 트럼프와 어떻게 콜라보를 맺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부통령이라는 건 미국 사회에서 그냥 그림자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 말 잘 듣고 이미 정책적으로 이제 싱크로율 100%를 자랑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보완해 줄 만한 이미지를 잘 고른 거죠. 네. 그래서 참 이게 사람 운명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 싶은데 당장 정책만 보더라도 우크라이나 지원 이제 좀 그만해야 돼라고 하고 있고 기후 변화가 웬 말이야? 우리 그렇죠. 석유 시추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뭐 관세, 무역 장벽 높여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거의 정책적으로 동일합니다. 네. J.D. 벤스와 트럼프는 말 나온 김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네.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관식이라고 하니까 이제 벌써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저 두려워요 진짜. 사건 나자마자 두려웠어요. 네. 일단 어떤 변화가 제일 크게 생길까요? 미국 국내에서요. 뭐 우리랑 관련 있는 우리랑 게 관련 있는 거. 더 관심이 갈 것 같아요. 일단 뭐 우크라이나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우리와 관련될 거는 결국 이제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인가 철수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거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핵 무장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제 그 안보적인 측면이 하나 있을 테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북한과 정상회담을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그렇다면은 그 합의 조건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뭐 이런 게 있을 테고요. 그 세 번째는 뭐 다 관련된 거지만 이제 경제적으로 한국을 또 어떤 식으로 착취할 것인가. 전 착취라는 단어를 일부러 썼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지금 정부와는 어떤 관계를 이제 이거는 다 여러 가지 이제 총체적인 얘기인데, 일반 이게 참 재밌는 게 트럼프의 측근, 그래서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면 NSC에 들어갈 보좌관으로 거론되는 점점점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 나오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한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이제 엘브리지 콜비라는 전 국방부 차관보예요. 그 또 한 명 있습니다. 프레드 플라이츠라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 연구소의 부소장을 맡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역시 그 국가안보보좌관의 어떤 이름에 거론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둘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좀 헷갈립니다. 예. 콜비와 플라이트? 콜비와 플라이트. 네. 그래서 지난 4월에 이제 일단 콜비 먼저 말씀드리면 굉장히 맵하고 말씀드리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있고 북한하고 뭔가 그 전쟁이 일어나면은 한국은 니네들 알아서 책임져. 우리는 중국만 신경 쓸 거야. 그리고 핵무장 뭐 검토해 볼 수 있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문법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래서 얼핏 보면은 트럼프와 굉장히 또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그런 단서를 제공해 주는 게 이 콜비의 발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까지 고려해서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된다. 그리고 주한미군을 중국 경제에 활용하는 대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뭐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중국이 우선이고 중국 방어가 우선인 것이고 중국 다음에 당연히 한국이다. 왜냐면 중국을 막아야지 뭐 한국도 안전하니까 이런 논리로 굉장히 강경하게 발언을 했고요. 이건 지난 4월에 있었던 중앙일보와 이제 인터뷰였고 얼마 전에 한국에도 왔어요. 5월에. 그리고 이 플라이츠라는 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지난 7월, 얼마 전이군요. 7월에 와서 7월 9일이었네요.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한국의 핵무장은 비확산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다. 그러니까 핵무장 안 된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주한미군 축소나 철수, 지금 우리나라 그 보수 측에서 가장 이제 우려하는 바이기도 하죠. 축소나 철수 없을 것이다. 굉장히 단언했어요. 그러니까 양쪽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또한 또 트럼프의 이중 플레이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이런 얘기도 흘렸다 저런 얘기도 흘렸다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감을 잡을 수 없게 만드는 게 또 트럼프의 일종의 그 방식이잖아요.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그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해서 결론은 뭐가 답인지 모르겠다.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도 핵무장과 관련해서도 모르겠다. 네. 그런데 저는 축소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철수하는 건 좀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 축소하면서 약간 그 딜을 하려고 하겠죠. 뭐 약간 뭐 지금 이제 28,000명 정도 하한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때 국방 수권법이라는 걸 의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이유가 트럼프가 이제 주한미군 한 발을 뺄까봐 그걸 못하게 하려고 상한이 아니라 하한선을 의회에서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8,000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의회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뭐 행정명령이든 뭐 훈련을 핑계로 댔던 어떤 식으로 조금 빼가면서 이제 방위비를 더 내라고 딜을 할 수 있겠죠. 트럼프식의 어떤 그런 또 장사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운용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헷갈려서 사실은 최근에 전직 그 고위 외교관 우리나라 외교
국무장관 이제 만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냐. 단연간의 수십 년간의 외교관 생활 이후 했더니 정말 본인도 모르겠대요. 왜냐면 트럼프 생각은 오로지 트럼프만 알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걸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없다고 본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말 하면서 굉장히 좀 자괴감이 들긴 하지만 뭐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주변 인물들도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그렇고, 뭐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거겠죠. 북한과 한마디로 김정은과 정상회담은 할 것이다라는 분위기의 발언들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전처럼 문재인 대통령 시기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북한과 대화를 할 것이고 전제 조건은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이제 하노이 때 무산된 것은 기존 이제 영변에 있는 핵시설 플러스 알파를 더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걸 못한다 하면서 깨진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아쉬움도 갖고 있을 테고, 혹은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 혹은 핵 딜을 딱 처리하면서 뭔가 노벨상 후보로서의 어떤 꿈도 꿨을 텐데 이 여러 가지가 이제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건 제 생각에도 그렇고 북미 정상회담을 어떤 식으로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선이 된다면. 그래서 그 주변 인물들도 네, 가능성을 좀 비추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죠. 네. 그 그래서 정상회담하고 지금 북한의 핵을 인정을 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렇죠. 정상회담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핵 합의를 할 것인가가 사실은 지금 당장 북한에 있는 모든 핵을 없애는 건 일단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리죠. 최소한 5년,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다 철수를 하더라도, 해체를 하더라도. 그래서 일단은 동결, 그리고 이제 비확산,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완전히 핵을 없애버리는 것 대신 비확산 쪽에 초점을 맞추면, 이건 또 좀 문제 아니냐라는 게 이제 한국 내 아주 높은 여론이고, 그런데 트럼프는 그거 무시하고 그냥 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김정은 같은 경우가 예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뭐 북미 대화, 남북 대화 하면서 모라토리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네. 핵과 미사일 이제 실험 안 하고 어느 정도 동결을 한 4년간 유지하다가 윤석열 정부를 들면서 모라토리엄을 해제했잖아요. 다시 이제 모라토리엄을 일시정지 수준으로 가면서 이제 미국과 협상하면서 어느 정도 뭐 서로 이제 조건이 있겠죠. 각자의 조건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비확산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분석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일각에서 그때 한번 기사로 나왔던 이야기는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그러면 남한도 한국도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핵무장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막 사실은 보수 진영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거는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문제죠. 지금 뭐 국힘 당대표 후보들이 나경원, 뭐 윤상현 등등 약간 좀 그 뉘앙스 차이는 있겠지만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핵무장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뭐 포럼까지 주최하고 이러고 있고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외통위원장까지 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하는 건 좀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겠느냐. 다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도 않는다면 우리도 일단 만들었다가 걔네들이 포기할 때 우리도 같이 포기하는 그런 조건으로 핵무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NPT 체계에서 우리나라가 그 핵무장을 한다는 거는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미국이 용인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더라도 가능성은 낮다. 네. 그렇군요. 또 다른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변화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케미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 걱정됐어, 진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에 무슨 기자회견 하면서 한국을 여러 번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초청으로 자기가 가가지고 삼성도 끌어와서 뭐 몇십 전 투자받았고 뭐 다 이런 얘기거든요. 엄청 케미가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 이제 도구일 뿐이죠. 바이든이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국은 도구일 뿐이고 재료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건 뭐 어느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였죠. 네, 한국이 항상 뭐 정책의 우선순위를 차지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거는 국제정치에서 인정해야죠. 우리나라 위치를. 그런데 그 콜비라는 전 국방부 차관보, 그래서 이제 NSC 보좌관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콜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맹은 비즈니스다. 트럼프 전 대통령 말처럼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한국도 한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이게 현실이다. 동맹을 낭만으로만 바라보면은 적과의 대결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한국을 돕는 게 아니다. 우리 이익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전 이 얘기를 윤 대통령한테 꼭 들려주고 싶어요. 다시 한번. 그렇죠. 네. 트럼프는 그게 더 심하긴 하죠. 철학적으로도 지금 고립주의를 훨씬 더 그렇- 자국 우선주의를 훨씬 더 강하게. 그렇죠. 자국 일본인 우선주의, 거죠. 미국 우선주의죠. 그리고 미국 어느 우선주의. 나라 대통령이나 자기 나라가 우선이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근데 지금 정부는 이제 어떤 동맹을 어떤 현실적인 관계에 있어서 계산법이 아니라 일종의 뭐 종교, 뭐 철학으로 보고 있잖아요. 세상에 동맹이 그런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종교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당장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맹은 비즈니스라고 미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 뭐 이제 이 한반도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에서 주한미군을 운영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가장 그 본인들의 프라이어리티를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면 또 뭐 같이 뭐 이런 얘기를 하면 트럼프한테 전혀 먹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 예전에 그 한반도는 트럼프의 놀이터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사실 좀 했었는데 여전히 그 우려가 있는 겁니다. 어떤 철학이나 주관 그리고 정책적인 방향이 일관된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이면 이 대통령에 따라 저 대통령이면 저 대통령에 따라 이러면은 상대방이 무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어떤 나라의 지도자를 자기의 어떤 정확한 그 철학과 관점과 정책 지향점이 있어야지만 거기에서 약간 변주가 있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리 상대국의 그 리더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동안 바이든한테 했던 얘기를 그대로 트럼프한테 한다면 그 방향이 막히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이제 동맹을 종교처럼 떠받드는 지금 현재 그 안보 라인에서 뭐 어떤 일을 한다면 트럼프의 땡큐죠. 뭐 우리가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쟤네들은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되는 것도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걱정스럽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그게 더 걱정스럽습니다. 네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나토도 이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고 뭐 우크라이나에서도 빠지겠다고 하고 뭐 네. 대만도 어떻게 할지 모르고 지금 자기 나라 중심, 미국 중심으로 해서 뭐 물론 다들 자국 중심적이긴 하지만 뭐 네. 정치인들이 하지만 좀 넓게 해석해서 이 동맹 안에서의 자국 중심적인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다르죠. 우리의 이익만을 추구하겠다는 거. 지금 좀 그래도 자국 우선주의 쪽으로 더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트럼프가. 네. 그래서 요즘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그 Foreign Affairs에서 보면은 Foreign Affairs 맞죠? 그 맞아요, 이제 맞아요. 트럼프가 The Realist, 그러니까 현실주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다. 뭐 이념이고 뭐고 없이 그냥 우리 이익이 이거고. 그래서 예전에 뭐 중동에서 질서를 잡고 뭐 동아시아에서 뭘 하고 뭐 패권을 지역 패권 경쟁자를 뭐 이렇게 견제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당장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것 뭐든 그것을 정책 우선순위를 삼아야 된다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 있고 그것이 또 트럼프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만 문제도 그 측근 중 트럼프의 측근이라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만 문제도 사실 걔네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빨려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한마디로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사람 미국의 그 해당 지역에 있는 동맹국들이 좀 알아서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후방 지원만 하고 마치 지금 우크라이나 후방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그래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좀 걱정스럽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 갈지 모르죠.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얘기 같은데요. 굉장히 일본이나 큰 얘기죠. 한국이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방어하는데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당장 콜비 전 차관보가 북한과 중국의 연합 공격이 있을 때만 한반도를 우리 방어할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 홀로 공격한다면 한국 홀로 방어해야 된다. 이런 논조를 그냥 여과 없이 인터뷰에서 하고 있으니까 예, 그게 일부러 그렇게까지 세게 얘기를 한 걸 수도 있겠지만 전략적으로. 그런데 그 기저에 그런 생각이 깔려있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워딩들 하나하나가 좀 무섭죠. 네. 걱정되죠. 이게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예측 불가능한 게 굉장히 많은데 일단 비트코인. 비트코인 대표적인데요. 트럼프가 네.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네. 트럼프는 비트코인은 그거는 돈이 아니고 우리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이거든요. 과거에 그랬었죠. 과거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게 달러 패권에 도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우선주의하고 맞지 않아요. 비트코인은. 그래도 조금 더 자유주의적인 거죠. 달러의 지위를 어떻게 보면 허물어뜨릴 수 허물어뜨리는 있으니까. 거죠. 그냥 전 세계가 평등하게 쓸 수 있는 돈을 만들자 뭐 이런 건데.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갑자기 친코인 네.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왜 이러시지? 막 그러고 있었어요. 바이든 네. 정권은 반코인, 반 가상화폐 정권이다. 뭐 그렇죠, 그러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비트코인이
3%가 6%인가 올랐다고. 많이 올랐습니다. 예, 6%인가? 피격당하는데 뭐 6%. 오르고 그러는 거는 조금 이상하게 그렇죠. 그렇게 언급하고 싶진 않지만 네. 어쨌든 가격이 갑자기 올랐어요.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니까 비트코인 가격 오르는 거예요. 네. 또 금리 쪽에서도 금리나 9월 달에 미국에서 기준금리 내려줘야 우리나라도 금리도 내리고 좀 숨통이, 여러 가지 숨통이 네. 트일 것 같은데 그것도 늦춰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 원래 연준에서 올해 최소한 두세 차례 정도 할 거라 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네네. 뭐 겨우 해봤자 이제 2차례 정도 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보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트럼프 될 가능성을 전제로 한 그렇죠. 것들이잖아요. 네네네. 테슬라 주가 올라가고 코인 올라가고 아, 맞아요. 뭐 금리 내리기 어려워질 거란 예측도 나오고 뭐 등등. 그런 상황이 지금 이미 어제 그저께 네. 보니까 시장에서 막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일론 머스크 트럼프 공식 지지 발언도 하고 그래서 이게 너무 웃긴 게 지금 뭐 기후 변화다 뭐다 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석유 시추해야 된다고 그리고 전기차 뭐 거의 메롱 이런 분위기잖아요. 뭐 그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도 안 주겠다.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랑 사실은 사이가 안 좋아하지 맞아요, 맞는데 맞아요.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으로 되고 있어요. 네. 네. 후원금도 주고. 그래서 그냥 일단 그 순간에 유리하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국가적으로도 그래요? 그 순간에 자기 나라한테 유리하면 뭐든지 할 것 같아요. 좀 두렵기도 한데 네. 실제로 이번에 피격 사건 있고 나서 조금 지지율이 오르고 있나요? 아직 조사하긴 좀 이른가요? 피겨스건 이후에 네네네. 피겨스건 직후는 모르겠고요. 최근 걸 보면은 9일에서 10일까지 조사한 게 있었어요. 9일에서 10일 이제 NPR 아 피격 직전이네요. 며칠 직전입니다. 전이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어쨌든 50대 48로 바이든이 2%포인트 앞질렀어요. 아. 그리고 그 조금 전에 5일에서 9일 사이에 한 2,400명 정도로 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가 했는데 거기서는 동률 46%. 근데 여전히 바이든 사퇴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67%였습니다. 당시 이제 5일에서 9일 조사는. 근데 지금 이것 때문에 트럼프 대선 승리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죠. 이 사건으로 어쨌든. 우리나라도 어디 가서 계란 맞고 이러면 정치인들한테 동정표 뭐 이런 것처럼 네. 어느 나라나 이런 그 선거 때 움직이는 그 표심들이 약간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장성철 소장은 나와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민주당에서 바이든 사퇴론이 더 불거져서 후보를 교체하고 다시 전열 재정비해서 이길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참 흥미로운 게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바이든은 어떻게 된 거지 했더니 이제 그 일부 미국 언론에서는 이쪽에 너무 이제 시선이 쏠리고 너무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바이든 사퇴론이 오히려 조금 더 누그러졌다. 그래서 바이든이 잠깐 지금 여유가 생겼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민주당 의원들 한 10명 정도를 익명으로 미국 매체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바이든 사퇴를 얘기하는 건 우리도 좀 그렇지 않니?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사적으로는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공적으로는 당분간 좀 휴지기 약간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공고해질 수도 있겠네요, 바이든 후보가.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그러지 않아도 이게 항상 이제 반대급부가 있는 건데 그러지 않아도 이제 바이든이 흔들리는데 이 상황에서 바이든 너 사퇴해 이러면은 민주당 자체에서 더 힘들어지죠. 네. 근데 이게 또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라는 게 내부의 딜레마예요. 그러네요. 언제까지 우리가 입 다물고 있어야 되지? 사퇴해야 될 텐데 점점점 이런 거죠. 속마음은. 확정되고 나면은 어렵잖아요, 근데. 참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 8월 전대도 중순이죠. 8월 중순에 시카고인가요? 네, 거기서 네. 하니까 어렵죠. 여러 가지.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시간이 다 돼서 좀 네. 그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제일 걱정되는 건 역시나 한반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놀이터가 될 것 같다. 이게 제일 걱정스러워요.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네.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좀 단단히 대비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좀 우선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될 경우에 우리한테 생길 일이 뭔지 대략 짚어봤는데요. 앞으로 좀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대안이 뭔지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